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약용의 수많은 명언들, 과연 그저 좋은 말, 마음에 새겨둘 만한 격언에 불과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던 그 시절, 그는 이미 조선의 파국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붓굿에서 나온 글자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시대의 비극적 운명을 꿰뚫어본 예언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필치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그의 명언들이 어떻게 특정 역사적 사건들과 소름 돋게 연결되는지, 그가 보았던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지성이 탄생하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어두운 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밤을 새워가며 낡은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혜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는 낡고 공허한 관념의 학문에서 벗어나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 즉 실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책들 속에서 그는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방법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서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뜻을 같이 하는 젊은 학자들과 뜨겁게 토론하며 낡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밤에는 함께 모여 서양의 새로운 과학기술 서적을 번역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토론장은 언제나 열기로 가득 찼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갔습니다. 정약용은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별과도 같았죠. 때로는 직접 낡은 집신을 신고 먼지 나는 시골길을 걸으며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메마른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농부의 주름진 얼굴, 병든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미의 눈물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곧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비범한 재능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두운 편전에서 정약용과 독대하며 나라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젊은 신하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개혁의 의지를 발견한 정조는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죠.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조선의 개혁이라는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동지였던 겁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는 거중기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사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는 그의 실학 사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조선,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한 세상이 곧 실현될 것만 같았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이 조선의 하늘을 가득 채우던 참으로 눈부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개혁을 이끌던 거대한 태양,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정조의 죽음을 알리는 곡소리가 궁궐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마치 조선의 미래에 대한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개혁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왕실의 외척 세력, 즉 세도가들이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나라의 권력을 독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두운 궁궐의 복도에서는 밤마다 그들의 음흉한 밀담이 오고 갔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추악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세도가들에게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쥐어짰고, 탐관오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 시작했죠. 한 마을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군포를 물리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는 끔찍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농민이 관아 마당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곤장뿐이었습니다. 땀 흘려 지은 곡식은 모두 빼앗기고 겨울을 날 양식조차 남지 않은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정약용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정약용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료들을 탄핵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소를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의로운 외침은 권력에 취한 세도가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죠. 오히려 그들은 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약용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정약용은 차가운 의금부 옥사에 갇혔고 동지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머나먼 남쪽 땅,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비정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져 홀로 유배길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비장했습니다. 멀어지는 한양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그의 첫 번째 꿈은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유배지 강진에서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과 감시 속에서 그는 좁고 허름한 초가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정약용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부조리한 세상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치고 병든 나라를 구할 처방전을 써 내려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둡고 축축한 방 안, 작은 등잔불에 의지한 채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먹물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나라를 살리려는 피 맺힌 처방전이었고 한자 한자 백성의 눈물을 담아 새겨넣은 절규였죠.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들 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는 시대를 꿰뚫는 그의 통찰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방관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는 그의 일갈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수탈하던 탐관오리들의 심장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관리의 재산은 쌀 2섬과 옷 2벌이면 족하다고 말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부패가 만연한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었죠. 그의 글은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쓰였지만 그 내용은 한양에 썩어 빠진 권력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흠음신서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백성이 없도록 사건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억울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원한 맺힌 기운이 하늘에 닿아 온갖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관아에 끌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는 법과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나라의 근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유배지에서 바라본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고 그의 저술 활동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한 지식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진의 유배지는 그에게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한 위대한 성찰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바로 이 절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꽃이었던 셈입니다. 정약용의 경고는 단순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언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본 예언처럼 이후 조선의 역사 속에서 끔찍한 현실로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목민심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삼정의 문란, 즉 전정, 군정, 환국의 문란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외침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고가 무색하게 세도 정권 하의 수탈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견디다 못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죠. 1862년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죽창과 쟁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술 농민 봉기입니다. 관아는 불탔고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의 손에 처단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책상 위에서 울리던 경고음이 반세기가 지나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과 불길로 되살아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눈 감고 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통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 안에서 썩어가는 동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고 권력자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서양의 함선들이 조선의 해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이 기괴한 배의 등장은 곧 닥쳐올 거대한 국권의 위기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이처럼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재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등용하고 사리사욕이 아닌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관리를 뽑아야 한다고 평생에 걸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조선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벼슬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중요한 관직은 모두 무능한 세도가의 친인척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국정이 농단되는 와중에도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봉기하고 외세의 한포가 나라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 위에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망한다고 말하는 듯한 정약용의 명언이 겹쳐지면서 그의 통찰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명언들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긴 병든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서이자 처방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처방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견한 섬뜩할 정도로 명료한 예언서이기도 했죠. 그의 지혜가 철저히 무시되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가 예견했던 비극의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뇌와 통찰이 결국 조선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역사와 하나로 이어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그의 지성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명언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올바른 리더십과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삶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지혜는 박물관에 갇힌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맑고 서늘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정약용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